아줌마가 먼저 내 상의를 살포시 벗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그녀를 만지려 하자 그녀는 오늘은 누나가 리드할게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제 하의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내 몸을 훑으며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도 없을 만큼 어색하고 긴장됐지만 그 순간만은 그녀가 주는 감각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힘 빼. 그녀는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며 천천히 입술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2008년 저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대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알루미늄 도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실 취직이라고 해봤자 경력도 필요 없고 월급을 조금 더 준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갈 때 영등포에서 1호선을 타고 부천역에 내린 뒤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꽤 한참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장 특유의 금속성 냄새와 케미컬스러운 공기가 섞인 탁한 공기였습니다. 공장 부근은 허름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골목을 지날 때마다 날카롭게 들려오는 기계 소리, 시커멓게 때가 낀 차들이 늘어선 모습이 어딘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 회사는 알루미늄에 도금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큰 공장 건물이 한 채 있고 그 옆에 구내식당 건물 그리고 그 뒤쪽에는 기숙사 겸 창고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이 안 오는데 자네가 일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사장의 아들이자 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무 환경은 솔직히 좋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금 용액을 사용하는 공정이라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을 하고 금속성 분진도 공기 중에 자욱했습니다. 다만 경력 없어도 된다와 월급을 조금 더 준다라는 말에 혹해서 덜컥 들어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근을 해보니 일이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아주 고된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냄새나 공장 환경이 좀 지저분한 점은 컸지만 무거운 금속을 옮기고 도금 공정을 거치는 과정 자체는 반복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기계 작동법과 도금 라인 조작법을 어느 정도 익히면 그럭저럭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영등포에서 부천까지 1호선을 타고 부천역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내려서 다시 걷고 왕복으로 3시간가량이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1시간 반 이상을 달려야 공장에 도착했으니 사실상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인 피로가 더 컸습니다. 그렇게 몇 주쯤 지났을 무렵 공장 내부에 있는 기숙사에 자리가 하나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방 같았는데 마침 한 자리가 비어 저에게 들어올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자 사장 아들에게 기숙사 사용 허락을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란 작자는 저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으로 보였고 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무기로 삼아 공장 내 50, 60대 어르신 노동자들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 상당히 버릇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기숙사 문제를 결정해줄 권한자였으니 조심스럽게 요청하고 정중하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허락을 받아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공장 부지 안쪽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일부 창고로도 쓰이고 2층이 숙소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60대 김씨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정년 퇴직했으나 재혼하여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벌어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고 딱 두 사람이 이불 펴서 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낡은 장롱 하나와 좁은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밤이면 공장 기계나 화학물질 냄새가 방까지 스며들어 창문을 열어도 답답하고 닫아놔도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그 공장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와 나이 많으신 한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외국인은 약 10명 정도였고 태국,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출신이었습니다. 대체로 20대 초중반의 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은 8명 정도, 그중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제가 제일 젊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은 총 10명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청년이 3명, 미얀마 출신이 2명,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이 2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3명이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청년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 주로 체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한국인은 8명이었으며 대개 5, 60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20대 중반이었으며 60대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저와 김씨 할아버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일과를 함께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인 중 몇몇은 월급제로 일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근무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시급이 올라가니 어느 정도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김씨 할아버지처럼 월급제인 분들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도 추가 수당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공장 관리자나 사장은 이런 부분을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새벽 일찍 나와서 공장을 돌리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공장에서는 새벽 5시 반이 되면 일어나 1차 작업을 하도록 당연히 시켰습니다. 말이 1차 작업이지 사실상 외국인과 기숙사 거주자인 나와 김씨 할아버지만 새벽부터 부품을 옮기고 도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7시쯤 되면 간단히 식사를 하고 8시에 출근하는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합류하면 정식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회 초년생이란 이유로 이런 구조를 잘 몰랐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라며 아무 항의 없이 따랐고 김씨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지 돈 벌려면이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정식 출근 시간 이전에 2시간이나 일을 했는데도 월급에는 추가 수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당시에는 공장 일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종업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줌마 한 분이 혼자서 조리와 배식을 담당했습니다. 출퇴근하는 한국인 직원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저와 김씨, 할아버지는 모두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다만 출퇴근하는 인원들은 점심 식사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숙사 인원과 외국인 10명은 아침과 저녁까지 전부 이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아줌마가 참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음식도 성의 있게 해주었고 싹싹하게 인사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요리 솜씨가 꽤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내보니 이 아줌마도 이 공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곧 대학에 갈 나이가 되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술을 달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이 공장 식당에 자리 잡고 나서 식당 뒤편 조그만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방은 거의 찜질방이 될 정도로 더워 보였습니다. 방이 한 4평 남짓하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 생활용품이며 옷, 주방용품 일부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 쉬는 공간이라고는 실상 침대 하나 놓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줌마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식당 뒤에서 그녀가 홀로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친 낯빛을 하고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줌마는 마른 체질이라기보다는 어딘가 풍만한 곡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금 젊어 보이기도 했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특유의 성격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밝은 목소리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과 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사실 젊은 남자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호감이랄까, 처음에는 참 잘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정도였는데 갈수록 마음이 끌렸습니다. 공장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이 셋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독 덩치가 크고 힘도 좋아 여러 작업을 빠르게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식습관과 태도였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출신이라 돼지고기는 전혀 먹지 않고 할랄 고기, 특히 양고기를 선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회사에서 그런 육류를 따로 구비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닭고기나 소고기 반찬을 조금 준비해 주면 이들이 새벽에 일찍 식당에 들어가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예컨대 계란 후라이를 대량으로 만들어 두면 우즈벡 청년 3명이 순식간에 20개 넘는 계란을 몽땅 가져가 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밥은 거의 손대지 않고 달걀만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뒤에 오는 다른 외국인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니 아줌마는 또다시 달걀 후라이를 부쳐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닭고기나 소고기가 나오면 거의 폭주 수준으로 가져갔습니다. 채소류, 특히 잎채소는 입에도 대지 않고 당근, 감자, 무 같은 뿌리채소나 고기류만 잔뜩 먹었습니다. 아줌마 혼자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반찬과 한국인 직원들의 삼시세끼까지 전부 준비해야 하니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외국인들은 공장 기숙사에 머물기 때문에 식당도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아줌마가 집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 반찬을 준비해 두고 가거나 공장을 비울 수 없어서 주말에도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늘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러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아줌마가 힘겹게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 따로 시킨 양고기 대체용 재료 또는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것들이었는데 양이 제법 많아 보였습니다. 아줌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상자를 들어 나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얼른 달려가 도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처음엔 아이고 총각도 하루 종일 일했을 텐데 괜찮아? 하며 미안해했지만 그날은 제 기분이 묘하게 착잡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까지 내내 일해 온 스스로의 모습도 피곤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무거운 걸 아줌마 혼자 나르고 이거 언제 다 손질해? 하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아줌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특별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도 다국적 부대 행사나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공장에서 본 우즈벡 청년들은 확실히 문화 차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은 비교적 양보도 하고 한국 음식을 배워가며 적응하려고 애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벡 친구들만큼은 좀 이기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건 좀 너무하잖아 하고 느끼는 순간이 많았는데 다른 외국인들도 비슷한 불만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아줌마 역시 우즈벡 청년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을 따라야지 왜 자기들 것만 요구하나 라며 짜증 섞인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쩌겠어. 일단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나만 힘들어질 테니라며 체념 섞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을 그만둘까 생각해도 한창 학비가 필요한 자녀들을 떠올리면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아줌마가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날은 왠지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뭐라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식사를 하고 있으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후딱 먹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 일부러 천천히 그릇 정리를 하면서 아줌마가 주방 뒷정리를 할 때쯤 다가갔습니다. 누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한참 말을 안 하다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우리 맥주나 한 캔 할래?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식당 뒤편에 간이 냉장고가 있었고 거기에 아줌마가 사다 둔 맥주 몇 캔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둘이 은근슬쩍 주방 한 구석에 앉아서 캔맥주를 홀짝였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돌자 아줌마가 털어놓았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있는 40대 과장이 자꾸 지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밥 한 번 먹자식으로 접근했는데 계속 거절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당신 같은 여자는 남자를 꼬시고 다니는 타입 아니냐는 식으로 비하 섞인 말과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과장이 비난조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아줌마를 소유물처럼 대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줌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 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남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싶어 안쓰러웠습니다. 게다가 술기운 때문인지 아줌마가 입버릇처럼 제가 굳이 남자를 고른다면 나이 좀 젊고 착한 사람을 고르겠지. 어휴, 그 40대 노총각 과장 같은 건 싫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냥 장난삼아 그럼 제가 애인 하자고 하면 받아줘요?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피식 웃으면서 아유, 제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쟤처럼 총각인 친구랑은 말이 안 되지 않니? 하고 살짝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웃음 속에 어색함과 긴장감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줌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점점 더 여성으로서 호감이 느껴졌고 일과 후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 퇴근 후 시간이 되면 저와 아줌마는 자주 식당 한 구석이나 식당 뒤 작은 방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생활의 힘든 점, 회사 관리자들의 부조리함,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편함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자는데 외국인들 냄새가 너무 심해요. 어떤 외국인은 손버릇이 안 좋아서 주방에서 달걀이나 반찬 재료를 그냥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슬슬 농담도 오갔습니다. 동생은 여자친구 없어? 아직도 수총각이야? 누나, 결혼 생활은 어때요? 남편하고 자주 만나긴 해요? 남편이랑 최근의 관계 같은 건, 에이, 이런 말 실례인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때론 수위를 넘나드는 농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줌마가 불쾌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뭔가 지친다. 하지만 남편보다도 요즘은 동생이랑 수다 떠는 게 더 재미있네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농담 삼아 동생은 젊으니까 박력이 있겠지. 누나도 남자 맛 그거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어 라고 할 때 저는 순간 당황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그 즉시 뭔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은근히 관심을 표현하지만 공장이라는 폐쇄적이고 조심스러운 환경 탓에 누구나 쉽게 눈치를 깔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아줌마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런 사이가 되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시간이 되면 누나, 저 왔어요 하며 식당 뒤를 슬쩍 찾아가고 아줌마가 반갑게 왔어. 오늘 반찬 좀 도와주라 하며 웃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그녀에게 기울어 갔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씩 주말에 한 번 집에 가곤 했습니다. 아줌마도 주말에 공장에서 탈출해 집에 가는 때가 있었는데 보통 아이들을 봐야 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주말에 각각 집으로 가겠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월요일에 봬요. 그렇게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기숙사에서 일어난 저는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1차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7시에 새벽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줌마 표정이 이전과 달리 한층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식단은 늘 비슷했지만 유난히 오늘 반찬이 소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돌아가는 길에 아줌마 눈가가 살짝 부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여름이었음에도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민소매나 반팔을 자주 입던 사람인지라 왜 긴팔을?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시점에는 다른 직원들도 주변에 많아 섣불리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후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식당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식당에는 저녁을 먹으러 온 사람들도 몇 있었지만 그들이 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서 설거지를 하던 아줌마에게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누나, 얼굴은 왜 그래요? 눈가가 약간 부어있고 또 오늘은 긴팔을 입었네요. 뭔가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줌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망설이더니 나중에야 조용히 남편이 또 술을 먹고 날 때렸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떡해요? 많이 다치신 거 아니에요? 라며 급히 팔소매를 걷어보았는데 아줌마 팔뚝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퍼져 있었습니다. 또 제가 겉옷을 살짝 들어 옆구리를 확인하니
그쪽도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잖아요. 깜짝 놀라자 아줌마는 갑자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술에서 헤어나질 못할 뿐더러 근방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어울려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술 좀 그만 마셔라, 애들도 있는데 라고 타이르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이젠 정말 지쳐 집에 가는 게 무서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아줌마 처지에서 선뜻 그럴 수도 없는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줌마와 저는 이미 소주 4병을 비웠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다소 취기가 올라 얼굴이 조금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적지 않게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제 손을 잡으며 나 아직 여자로 보여?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거짓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럼 우리 지금 모텔 갈래?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술 기운과 함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답한 뒤 가게를 나와 그녀 곁에 섰습니다. 밖은 이미 밤 공기가 제법 선선했지만 제 몸은 묘하게 후끈거렸습니다. 우리는 인근 골목을 돌아 모텔 간판이 보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모텔의 계단은 낡아서 삐걱거렸고 복도에는 붉은색 조명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방을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는데 아줌마가 조용히 방문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앉아봐. 누나가 동생 오늘 즐겁게 해줄게.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나는 침대 끝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어 미칠 것만 같았고 술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신이 이상하리만치 또렷해졌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내 상의를 살포시 벗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그녀를 만지려 하자 그녀는 오늘은 누나가 리드할게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제 하의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내 몸을 훑으며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도 없을 만큼 어색하고 긴장됐지만 그 순간만은 그녀가 주는 감각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힘 빼. 그녀는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며 천천히 입술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자극은 강렬했지만 동시에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아래 십술을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토록 직접적이고 강렬한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숨이 거칠어지고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 복도에서 간간히 사람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속도와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 짜릿한 감각에 묻혀버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욕망과 외로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것들. 나는 그녀를 안고 싶었습니다. 누나도 힘들었죠?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작게 웃으며 제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그냥 너랑 있으면 좀 있게 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제 위로 올라타더니 천천히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외투와 셔츠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두 사람의 살이 맞닿았습니다. 공장 특유의 먼지와 땀으로 얼룩졌던 낮과는 달리 지금은 오직 서로의 온기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꽉 잡아도 돼. 부드럽지만 은근한 명령이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가 주도하는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끔씩 눈길이 마주칠 때면 우리는 순간 멈칫하며 상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고 저는 그 안에 어느 정도 애틋함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었지만 숨이 거칠어질수록
약간씩 터져 나오는 소리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고 못 참겠어 너무 좋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비명이 터져 나올까 봐 조심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도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감정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는 서로 어떠한 절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리듬을 빠르게 바꿀 때 저는 두 팔로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버티듯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공장도 현실도 그녀의 가정사도 저희 불안정한 미래도 전부 잊히고 있었습니다. 흥분의 정점에 도달한 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박동 소리가 귀 안에서 울리는 듯했고 숨소리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어느 정도 정신이 들기 시작하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제가 조용히 묻자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이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응,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 그녀는 한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섹시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일터,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은 외로움.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방금 전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된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누운 채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네온사인 불빛이 깜빡이며 들어왔고 바깥 골목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귀에 스쳤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우리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친근한 누나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대놓고 표를 낼 수는 없었지만 퇴근 후 혹은 밤늦은 시간만 되면 서로를 찾았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이면 아줌마가 오늘 밤도 나갈래?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며시 공장을 빠져나가 또 다른 모텔을 찾았고 비슷한 열기로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리드하며 제가 익숙지 않은 부분까지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간단히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다정하게 장난도 주고받았습니다. 모텔까지 가기 어려운 날에는 공장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숨어서 만났습니다. 방음이 좋지 않아 더 조심스러웠지만 그만큼 스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늘은 조용히 해야 돼 라고 귀띔해 주면 우리는 최대한 몸짓을 낮추고 숨죽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몰래 하는 설렘이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달콤한 동시에 아슬아슬했습니다. 저도 알고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밤 숨죽인 관계를 이어가는 건 오래가기 힘들다는 걸. 우리는 공장 안에서 밤낮 없이 착취당하는 상황이었고 아줌마는 집에 돌아가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눈앞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 이 길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이 지독한 공장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줌마라는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쾌감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숙사와 식당 사이에서 짧게 만나 어젯밤 잘 들어갔어 하고 속삭이는 것이 작은 낙이었습니다. 낮에는 서로 못 본 척 지나치더라도 퇴근 후가 되면 식당 주방에서 슬쩍 마주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단둘이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 재료 손질 좀 도와줄래? 라며 핑계를 만들어 식재료 창고나 뒷방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공장은 지옥 같았지만 그녀와 나눴던 비밀스러운 애정과 대화는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작은 구멍이 되어 주었습니다. 공장 식당 뒤에는 아주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줌마가 간이 침대를 놓고 지내는 곳이었지요. 낮에는 식당 일 때문에 거의 볼 틈이 없었지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거나 퇴근한 뒤에는 그곳이 저희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곤 했습니다. 공장 특유의 요란한 기계 소리는 밤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컥거리거나 쾅쾅거리는 소리가 좀 더 잦아드는 때가 있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요. 복도 쪽 희미한 형광등 불빛, 그리고 방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저희는 늘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나, 혹시 이렇게 만나다가 누군가 보면 어떡하죠? 하고 제가 작은 목소리로 여쭈면 아줌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들키면 제가 더 큰일이지. 저는 유부녀고 동생은 아직 젊잖아. 그러니 들키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야 해. 그럴 때마다 왠지 마음이 죄책감과 스릴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줌마도, 그리고 저도 이런 관계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이라는 곳이 워낙 삭막한 환경이었고, 저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아줌마는 이제 곧 이 공장을 그만두면 밖에서 우리 자주 만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도 죄책감이 드셨는지, 그래도 내가 동생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 혹시라도 불편해질까 봐 걱정이네라고 하곤 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반에 기상에 도금 라인을 돌고 점심때는 관리자들에게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업무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해 무거운 부품 박스를 나르다 보면 어느새 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유난히 고되었는지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김씨 할아버지께서 이미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냥 매트리스 위에 털썩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화면을 보니 아줌마였습니다. 동생, 지금 식당 쪽으로 와줄 수 있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묘하게 떨리는 기분으로 식당 뒤쪽을 찾아갔습니다. 불이 세차게 켜져 있지는 않고 작은 전등만 아늑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작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리 와봐. 내가 안아드릴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시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부모님과도 약간 서먹한 상태였고 친구들은 저와 달리 대학 생활이나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공장이라는 삭막한 공간에서 유일하게 가까워진 사람이 아줌마였으니까요. 아줌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갑작스럽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힘들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줌마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순간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고 손길이 서로를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얇은 간이 침대, 그리고 공장 특유의 기계 소음과 먼지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체온이 그 모든 불편함을 잊게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동생,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 아무 생각 말고 몸을 좀 쉬게 둬.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등을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몸으로 위로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탐하듯 안겼고 깊은 숨소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 아줌마는 망설임 없이 입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녀가 그렇게까지 해주는 데에는 굳이 이유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신이 걱정되어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너무 절실하고 간절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줌마와 서로 의지한 지 2개월 정도가 흐른 뒤 회사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니, 나빠졌다기보다 원래부터 악덕이었던 환경이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라며 살짝 항의라도 해볼까 했지만 워낙 높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분위기라 쉽게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불만이면 그만두든지라는 식으로 대응했으니까요. 아줌마께서는 식당에서 하루 세 끼를 준비하시면서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 메뉴까지 챙겨줘야 했습니다. 공장 일이 점차 더 고통스러워졌지만 아줌마와 함께 나누는 작은 행복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식당 뒤 방에서 몰래 안길 때면 이 끔찍한 공간과 현실이 잠시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줌마도 불안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나는 유부녀인데 이렇게 해서 정말 괜찮을까? 동생한테 폐만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하셨지요. 저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 걱정은 항상 있었습니다. 혹여나 누가 소문을 내면 어쩌나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면 아줌마께서 곤란해지실 텐데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둘 다 눈앞의 외로움이 훨씬 컸습니다. 아침 5시 반이면 억지로 일어나야 하고 종일 먼지와 화학물질 냄새를 맡으며 부품을 날라야 했으니까요. 그날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풀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딱히 취미도 없었고 기숙사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지내니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장 안에서 만난 아줌마와 서로를 의지하게 된 것이지요. 2개월 정도가 지난 뒤 저는 그 회사가 사람을 계속 잡아두려는 의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장과 관리자는 임금을 적게 주면서 최대한 많은 일을 시키려고만 했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려 하면 교묘하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든지 못 견디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줌마 역시 점차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식당 일만 하면서는 몸도 마음도 견디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줌마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주말에 집에 갔다가 남편이랑 또 싸우고 맞았어요라며 멍자국을 보여주실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 답답했지요. 결국 아줌마께서는 그 공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저에게 나 곧 나갈 거예요라고 알리셨을 때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도 당장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줌마가 떠나고 나면 이 공장에 남아있어 봐야 더 버틸 이유가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이 공장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던 결정적 계기는 김씨 할아버지의 사고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도금 라인에서 작업하던 중 뜨겁게 달궈진 금속 부품이 넘어지며 할아버지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도금에게 절여진 금속 조각이 살갗을 파고들었고 화학물질로 인해 상처가 심각했습니다. 정작 공장 관리자 사장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연고 발라요. 됐어요. 라고 할 뿐 병원 치료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새벽에 극심한 통증으로 신음하며 저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상처 부위에 옷이 달라붙어 진물과 피가 엉겨 있는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 후 회사 측은 치료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료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다. 그만둬야 한다. 고 할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2008년 당시에도 이미 그렇게 하면 불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 구하나 하는 절박함 때문에 쉽사리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 회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여기서 계속 일하면 나도 언젠가는 똑같은 피해를 볼 수 있겠다. 라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아줌마에게도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장의 아들은 이미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성희롱을 자주 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줌마에게까지 노골적으로 들이대다가 손찌검 비슷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줌마는 놀라 도망쳤고 그 길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이 회사 내부에서 누가 나서서 증언을 해줄지도 불확실했고 결정적 증거도 잡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사장 아들이 그 사실을 공장 사람들에게 왜곡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저 아줌마는 남편도 있으면서 공장 젊은 놈이랑 놀아난다더라. 라는 식으로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줌마는 이미 여러모로 지쳐 있었고 결국 더 이상 여기서 못 견디겠다. 며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물론 아줌마를 말렸습니다. 누나, 그냥 우리 조심해서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아줌마는 여러 남자들이 자신에게 집적되고 사장의 아들까지 저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더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장 아들이 내가 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동생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고 걱정했습니다. 결국 아줌마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며칠 뒤 용기 내어 사직서를 냈습니다. 어차피 이곳에 미련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김씨 할아버지 사고를 보고 나니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장 아들은 내가 뭔데 관두냐. 알았어, 마음대로 하든가 라며 빈정거렸고 저도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아줌마가 회사를 그만둔 뒤 한동안 우리는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주말에 서울에서 혹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 같이 밥도 먹고 모텔에 가서 예전처럼 뜨거운 관계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고 아줌마 역시 생계를 위해 다른 식당 일자리를 구해야 했으니 매일 밤 얼굴을 보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아줌마 목소리가 무척 피곤해 보였고 당장 내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 뒤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을 때는 번호가 아예 바뀌었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줌마와의 인연을 그 길로 놓아버렸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 시절 내겐 그녀가 분명히 필요했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그 공장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한 줄기 빛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록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 공장을 다시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그녀와의 기억만큼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던 시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그 공장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하고 새벽 5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관리자, 노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대놓고 착취하는 사장, 어쩌면 이런 악덕 공장들이 2000년대 중후반에도 여전히 많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를 제가 직접 겪어본 셈입니다. 그리고 아줌마와의 일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녀는 제게 있어 공장 생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 지옥 같은 환경을 2달 넘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하루하루가 불만투성이던 그 시절 유일하게 숨 쉴 틈을 주고 달콤한 순간을 선물했던 건 아줌마였습니다. 물론 그 관계가 도덕적으로 적절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겐 남편이 있었고 저도 나름의 젊은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 고립된 삶 속에서 서로에게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술 기운에 충동적으로 모텔로 향하던 날을 시작으로 회사 식당 뒤방에서 몰래 포옹하던 수많은 밤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줌마가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고마워. 동생 덕분에 내가 이 힘든 곳에서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었어라고 말하던 장면이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부상을 입고도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했겠지요. 어쩌면 그 부조리한 시스템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제게 준 깨달음은 컸습니다.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은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 저 역시 이후로는 그런 악덕 환경에서 일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그 공장에서 일했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혹은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제게 독특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쳐가던 공장 생활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따뜻함을 느낀 순간들은 아줌마와 함께였을 때였습니다. 밥 먹으러 식당에 갈 때면 그녀가 제게 건네던 웃음과 가벼운 농담 한마디, 종종 식자재를 옮길 때 함께 도와주며 나누었던 사소한 수다, 무더운 여름밤 식당 뒤편 작은 방에서 조심스레 교환하던 눈빛과 손길, 물론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 공장을 다시 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인간미가 없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지옥 같던 공장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인연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로는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어진 관계였고 결국엔 흐지부지 끝났지만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상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사회 초년병으로서 막막함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에게서 잠시나마 달랬습니다. 비록 누군가가 보면 부정하고 위험한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그 시절 제겐 그녀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그 아줌마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을까요? 자녀들은 잘 대학을 졸업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는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무튼 그 일 이후 저는 다시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무작정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적어도 여기라면 사람 대우를 해주는구나.
큰 곳을 찾았습니다. 비록 월급이 조금 적어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쪽이 제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저는 2008년 그 공장의 새벽 공기를 떠올립니다. 금속성 냄새와 화학물질이 뒤섞인 탁한 공기, 계속해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 외국인들의 언어가 뒤엉켜 들려오는 소음, 그 속에서 땀에 절어 일하던 제 모습, 그리고 식당에서 누나라고 부르며 의지했던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로맨스나 해피엔딩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스쳐 지나간 인연에 불과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서로에게 잠시나마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짧은 행복에 취해 미래를 잊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지금 떠올려보면 꿈만 같기도 하고 조금은 후회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입니다. 사람은 모두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각자 삶의 의미를 찾고 깨닫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 힘들었고 그 아줌마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후로 저는 부천 알루미늄 도금 공장 시절을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거나 더 이상 그 공장을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문득 그 시절의 기억을 글로 풀어내며 그때 느꼈던 감정들과 사건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제게는 여전히 진한 잔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삶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지만 최소한 사람답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녀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했습니다. 언젠가 결혼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왔지만 가끔씩 2008년에 만났던 그녀를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미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순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몸을 기댄 것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지만 때로 사랑은 그런 식으로도 찾아오고 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가 20대에 겪었던 일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딱히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학원을 보내고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지만 성적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결국 차라리 일찍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군 복무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정신 모두 한층 단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전역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2008년 즈음 대형 조선소 경기가 한창 호황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선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당도 높고 특수 기술을 배우면 꽤 괜찮은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역 후 곧장 지역에서 운영하는 대형 조선소 직업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용접, 도장, 배관 등 다양한 기술 분야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금속 관련 작업에 흥미를 느껴 선택하였습니다. 실습실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연습하고 각종 이론 시험도 봐야 했습니다. 당연히 훈련생들 사이에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훈련소 성적이 좋아야 대형 조선소 정규직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위권 1, 2등 안에 들기는 쉽지 않았고 일부는 빽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정규직 기회를 얻지 못했고 대신 협력사 직원으로 먼저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협력사 소속으로 일하게 되면 대개 사수라고 불리는 경험 많은 선배 밑에서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제게 배정된 사수는 30대 후반쯤의 남성이었습니다. 흔히 현장 선배들은 자신의 기술을 잘 공개하지 않거나 신입에게 무조건 자빌만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사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후배에게도 아낌없이 알려주겠다고 늘 말했으며 실제로도 무엇이든 꼼꼼히 알려주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같은 시기에 들어온 동기들보다 훨씬 빨리 보조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작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와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협력사 차량을 같이 타고 출장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식사도 늘 같이 하고 일 끝나면 야외 작업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서로의 일상사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작업 후 단체로 샤워장을 이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땀과 먼지에 뒤덮이니 마치 군대 목욕탕 같은 느낌으로 다들 신나게 씻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수와 샤워를 할 때 그는 저희 신체적 특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뭐가 그렇게 크냐? 라며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사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에게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민망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오히려 이 점이 색다른 에피소드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소 샤워장에서도 눈길이 쏠리는 걸 느낄 때가 있었지만 딱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사수는 장난스럽게 놀리긴 했어도 불쾌감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작은 에피소드들 덕분에 우리는 더 친밀해졌습니다. 현장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어느 정도 경력도 쌓여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후배들이 생기면서 간단한 일은 제가 주도하고 후배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혼자 원룸을 얻어 살았습니다. 회사 기숙사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독립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대학교 대신 이 길을 택한 이상 나만의 생활 패턴을 갖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갖거나 헬스장을 다니며 체력 관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에 적응할수록 생기는 여유 때문인지 때로는 무료함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매일 반복되는 작업장 생활과 주말이면 간간히 헬스나 술자리라니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수,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던 그 선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형은 저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았지만 대화가 잘 통해서 일뿐만 아니라 사생활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형이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술 한잔할 때면 종종 농담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그날은 묘하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형은 결혼한 지 10년이 된 기념으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0주년이면 뭘 해도 해야지. 여행이라도 가시게요? 하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말문을 열자마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가 좀 독특해. 부부 교환도 해봤고 성에 대해 꽤 오픈되어 있어.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괜히 저를 놀리려는 건가 싶어 황당해하며 웃었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곧이어 형은 정말 심각한 목소리로 이번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파티를 열고 싶으니 제가 참석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보니 단순히 축하 자리에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와의 잠자리를 나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는 충격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하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하지만 형은 이전부터 아내와 합의하에 파트너를 교환하는 스와핑을 경험해왔고 서로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상대방이 만족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경악스러워서 답을 하지 못했고 집에 돌아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호기심이 솟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펼쳐질 일은 저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아이들은 형의 부모님께서 미리 데려가셨습니다. 형은 아무래도 집에서 놀 거니까 아이들 있으면 곤란하잖냐며 웃었는데 그 모습이 좀 어색하고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형 내외는 먼저 레스토랑에 들러 식사를 하고 10주년 기념 와인을 한잔 하기로 했고 저는 알려준 비밀번호를 받아 형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정말 괜찮은 건가? 하고 수백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결심했으니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도착해 작은 방에 숨어 있으려니
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솟아났습니다. 밤 9시쯤 거실 문이 열리고 형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꽤 술 기운이 있는지 현관에서부터 서로 포옹하고 가벼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엿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이상한 상황이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형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이 오늘은 눈을 가리고 밧줄을 살짝 써볼까 하자 아내는 10주년인데 뭔가 특별하긴 하네 라며 묘하게 설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부부 교환 같은 것을 즐길 정도면 이미 둘 사이에는 파격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건 짐작 가능했습니다. 나는 형이 내게 미리 신호를 주면 안방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술 기운에 살짝 취한 형수님은 눈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에 가벼운 밧줄을 묶인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형은 저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방에서 나오면서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 부부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상황을 보니 형수님은 이미 몸을 움직이기 어렵게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거 맞아? 하며 웃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부부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겨왔구나 실감했습니다. 안방에서는 형수님이 침대에 반쯤 누워 계셨고 눈을 가리기 위해 안대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부드러운 밧줄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움직이시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하시기보다는 생각보다 묘하네요라고 중얼거리시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출산 후 남은 자국이 약간 보이는 자연스러운 체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생긴 흔적들이 오히려 성숙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기척을 느끼시자 형수님이 고개를 살짝 돌리며 반응하셨습니다. 한편 형님은 옆에서 촬영 장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이 영상을 두 분만의 기념으로 남기기로 사전에 합의하였기에 저는 다소 민망한 마음이 들었으나 그 약속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형수님께서 제 시선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형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눈가리개 때문에 제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시지는 못하신 듯하였으나 형님이 오늘 이벤트가 좀 특별할 겁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탓인지 제 기척을 느끼시자 자연스레 반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형수님이 놀라면서도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정말 예상치 못했네요, 여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셨다니. 라고 하시자 형님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좋지 않니? 라고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께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여보 너무 좋아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방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형님은 순간 당황하시며 혹시 애들 전화가 아닐까? 하며 밖으로 나가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잘못 걸려온 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형님은 다시 돌아오시자 그 짧은 소동 덕분에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풀리는 듯하였습니다. 형님은 촬영 장비를 다시 조정하시며 계속 진행해도 되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두 분은 이미 여러 번 부부간의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하신 탓에 이번 상황도 부담 없이 받아들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존재를 조금 더 명확히 인식하시자 처음에는 약간 놀라시는 듯 보였으나 곧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지만 여보, 이런 이벤트는 참 신기하네요라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고 그녀 역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순간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흐른 후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수님은 약간 지친 듯한 목소리로 형님께 정말 이걸 계획하신 건가요? 라고 물으시며 동시에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형님은 촬영 장비를 내려놓으시며 당신이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저도 새로운 경험이잖아.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도 너는 어때? 괜찮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정이 복잡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그녀의 안대가 벗겨지자 순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과 그녀는 짧은 눈맞춤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를 이어갔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며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형님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편하게 즐겨도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살짝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형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형님은 그녀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천천히 리드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맞추며 그녀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공간을 감싸는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숨소리가 어우러지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손길에 따라 그녀의 움직임도 부드럽게 변화했고 저 역시 조심스럽게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분위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형님에게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이런 경험 정말 예상도 못했어라고 속삭였고 형님은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녀는 형님의 품에 안겨 한동안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형님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좋았어? 라고 물었고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띠며 완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원룸으로 돌아가기 전 형 부부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러 가기 전 저를 바라보며 오늘 수고 많았어요. 처음엔 좀 놀랐는데 생각보다 잘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솔직한 반응에 저는 순간 멋쩍게 웃었고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형님은 현관까지 저를 배웅하며 어깨를 툭 치고는 많이 당황했을 텐데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 내일 출근할 때 어색하게 굴지 말자 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애써 웃으며 네, 그러죠. 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방금 전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짜릿했던 순간의 전율과 예상치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충격, 그리고 곱씹을수록 밀려오는 묘한 설렘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형님과 그녀는 부부로서 단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사실만이 이 모든 게 분명한 현실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집에 도착했고 샤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온몸을 감싸며 긴장을 풀어주었지만 피부에 남은 감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떠오르는 생생한 기억들, 그녀의 눈빛, 형님의 미소, 손끝에 닿았던 감촉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보다는 강렬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다시금 심장이 뛰었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고 전에 없던 새로운 감각이 몸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알던 건 너무 좁은 세계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까지 머릿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상상들 속에서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 나가니 형님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각자 할 일을 시작했지만 어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님도 신경이 쓰이는지 몇 번이나 저를 힐끗 쳐다보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형님이 저를 슬쩍 불러 세웠습니다. 어제 일 괜찮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 특별히 후회되는 건 없어요. 형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한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혹시라도 좀 그렇다 싶으면 솔직하게 말해라. 괜히 불편한 관계 되기 싫으니까. 그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형님은 대수롭지 않은 듯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고 저도 따라가 앉았습니다. 그 후로도 형님은 평소처럼 농담도 하고 작업 이야기도 꺼내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갔습니다. 비록 어제의 일이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형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형님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던 듯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형님은 여느 때처럼 일에 집중했고 저도 작업장에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그날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단 한 번의 이벤트였던 것처럼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더군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의 말처럼 부부 교환이라는 것이 정말 흔한 일일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저 단순한 쾌락의 문제일까?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한 가지 형태일까? 스스로에게 여러 번 질문했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 형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수님을 다시 마주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무렵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야, 오늘 뭐 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어요. 왜요? 형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 말이야, 그날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네, 형수가 또 너를 부를 수 있냐고 묻더라. 형님은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때? 너는 생각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로도 계속 그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경험을 한다는 게 맞는 일일까? 형님은 그런 저의 고민을 읽은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생각 있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 저는 몇 초간 고민하다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형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식, 너도 남자구나. 알겠어. 그럼 씻고 바로 우리 집으로 와. 형수가 맛있는 거 해놓을 거야. 천천히 와도 돼. 형님은 그렇게 말을 남긴 채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덜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신속하게 샤워와 양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와인 2병을 챙겨 마트에서 구매한 뒤 형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의 집과 제 원룸은 차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형님의 집 현관으로 들어서니 형님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와인을 보고 웃으며 가볍게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 센스 있네. 형수 와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분위기 좀 내려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주방에서는 형수님이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순간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수님은 앞치마만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며 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도 오늘 너한테 서프라이즈 해주겠다고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 어때? 마음에 들어? 그제야 형수님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왔어? 잠시만 기다려. 곧 요리 다 될 거야. 형수님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만 긴장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주말이라 애들 또 보냈어. 이번에는 장인어른, 장모님 댁으로. 형님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식사는 금방 차려졌습니다. 형님과 저는 마주 앉았고 형수님은 우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식사 전에 더 얇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잠옷은 비침이 심해 주요 부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정도의 얇은 옷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전에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왜 그래? 어색해? 형수님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한 손으로 옷을 정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마저도 묘한 분위기를 풍겼고
저는 속으로 당황하며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 저의 반응이 재미있으셨는지 형수님은 다시 크게 웃으셨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주방을 오가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때? 이 옷 예쁘지 않니? 그렇게 말하며 형수님은 마치 드레스를 입은 사람처럼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며 포즈를 취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지만 괜히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어울리세요. 형수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며 요리를 마무리하셨고 우리는 곧 식탁에 앉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형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라서 부르는 거야. 저는 순간적으로 형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의하고 동의한 일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밖에서 알게 되면 곤란해. 남들은 쉽게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 저는 형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형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도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안 쓰려고 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인 것 같아. 형수님은 제게 와인을 따라주시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형님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하며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와인을 기울이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형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던 저는 어느덧 긴장감이 풀려 있었습니다. 형님은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테이블 아래 놓여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식사도 했고 이제 분위기를 좀 더 즐겨볼까? 형님이 리모컨을 누르자 거실 벽에 설치된 대형 TV가 켜졌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잠시 당황하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화면 속에는 형님 부부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호텔처럼 보이는 공간이었고 화면 속에는 형님 부부를 포함한 세 쌍의 남녀가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는 넓은 공간이었으며 모두 서로를 편하게 대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순간 저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이거 직접 찍은 건가요? 형님은 천천히 와인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야. 다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지. 화면 속에서는 다들 가볍게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다들 부부 사이인 건가요? 형님은 피식 웃으며 형수님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부부야. 우리처럼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합의한 관계지. 형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그제야 저는 화면 속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부부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다들 이런 관계를 받아들이는 건가요? 형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너도 그런 환경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형님은 저를 억지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화면을 바라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도 형님 부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탈인지 아니면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죠? 형수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형님은 형수님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끼리 충분히 합의하고 서로 신뢰하는 거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저는 형님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화면 속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공간 속에서 나 역시 새로운 경험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조명이 살짝 낮아지며 형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아요. 형수님의 말에 형님은 조용히 웃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시자 거실 전체가 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미 식사를 마친 테이블 위에는 접시와 와인잔이 몇 개 남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야경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어디로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괜히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메시지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거든요. 음악은 여전히 낮은 볼륨으로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곡조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어딘가 몽환적인 멜로디가 귀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와인잔 속 붉은 빛은 흔들리며 더욱 진해 보였고 그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수님께서 제 곁으로 천천히 다가오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부드러운 발소리가 카펫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묘하게 심장 박동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님께서도 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형수님 곁에 섰습니다. 셋 사이엔 이미 은근한 합의가 있었고 저 또한 그 흐름을 거부하기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모두 편하게 생각해요. 형수님이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두었던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지만 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형수님의 손을 잡아 이끌었고 형수님은 다시 제 쪽으로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마치 작은 서클을 이루듯 셋이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등에 닿는 듯했으나 몸은 점점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았을 때 처음엔 셋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은 형수님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고 형수님도 형님에게 기대며 제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도 마음이 괜찮다면 가까이 와도 되라는 신호처럼 보였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형수님과 형님은 가벼운 스킨십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느 순간 형수님이 살짝 웃으시며 저를 향해 손짓하셨고 저 역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분위기 속에는 구체적인 말이 없어도 셋이 공유하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거실의 조명은 더욱 낮아지고 음악도 조금 더 작은 볼륨으로 바뀌었습니다. 잔 속의 와인은 이미 거의 바닥을 보였고 기분 좋은 취기가 온몸을 감싸며 긴장과 호기심을 함께 밀어 올렸습니다. 눈빛과 움직임만으로도 서로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고 숨결이 겹치는 순간마다 시간 감각이 흐릿해지는 듯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열고 상대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내맡기는 기분이랄까요. 그렇다고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 한편에는 이래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머물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걸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셋 모두 다른 감정을 안고 있지만 지금 이 공간만큼은 서로의 긴장과 기대가 섞여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거실에서의 짧고도 뜨거운 순간이 마무리될 즈음 형님은 무언의 시선으로 안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형수님은 작게 미소 지으셨고 저도 그제야 지금 흐름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이미 이 순간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님과 형수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하며 은은한 불빛을 발했지만 누구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관심은 이 공간, 이 순간에만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일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낯설고도 새로운 차원의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이라는 문턱을 어렵게 넘고 나니 생각만큼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지만
의외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한결 정리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이 가장 큰 장벽이었고, 일단 그 문을 통과하니 서로가 합의하고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그 후로 저와 형님 부부는 때때로 만났고, 저 역시 그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가끔씩 어울려 놀듯이 이들의 관계 또한 일상과 별개로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공간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물론 밖에서 보기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우리끼린 편안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퇴근 무렵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다른 도시에서 모임이 하나 있는데 혹시 갈 생각 있어? 제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임이요? 저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되물었을 때 형님은 작게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서너 쌍부부가 오기로 했는데 혹시 너도 괜찮으면 함께해도 된다고 하더라. 저는 연인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끼겠어요? 라고 대답하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쪽 세계에는 말이야. 꼭 부부나 커플만 오는 건 아니거든. 때로는 한두 명의 싱글 친구나 체력이 좋은 남자가 필요하기도 해.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빙긋 웃으며 너처럼 사이즈도 되고 체력도 괜찮은 남자를 반기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이 스쳐갔습니다. 체력이 좋은 남자가 필요하다는 말에서부터 이들이 어떤 관계를 즐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쌍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면 무조건 모든 이가 짝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말하길 여자들은 천천히 달아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남자가 여러 명 있어야 균형이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낯설기도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형님 부부와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뒤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다음 주말 형님 부부를 따라 다른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한 해변 근처의 작은 펜션이었고 파라솔이 설치된 수영장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달리 바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이곳은 마치 휴양지 같았지요. 차를 타고 두어 시간쯤 달려 도착하자 이미 거기에는 다른 두 쌍의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꽤나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고 저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커플. 남편은 덩치가 있는 편이었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키가 조금 작았지만 탄탄한 구릿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커플. 남편은 의사라고 했고 배가 약간 나오긴 했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부인은 키가 크고 몸매가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볼륨감 있는 상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치 모델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처음에는 다소 서먹할 수 있었지만 수영장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면서 어색함을 빠르게 녹일 수 있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바닷바람이 기분 좋았고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세 여성분이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꽤나 활기차 보였습니다. 남성들은 삼각 수영 팬츠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느긋하게 물 안에서 수다를 떨었죠. 형님은 술을 깔끔하게 마실 수 있게 작은 바 테이블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여기 꽤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며 생각보다 운치 있는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형님은 다들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 오늘은 밤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놀면서 친해지자라고 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름만 알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적인 대화도 오갔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분은 최근 업계 분위기가 어떻다, 의사라는 분은 최근 병원 생활이 어떻다 등등. 다들 의외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전혀 짐작 못할 모습이겠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듯했지요. 제가 혼자 싱글로 온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없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당분간 연애 생각은 없고 일에 좀 집중하느라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보다 자기계발이나 커리어를 더 중시하기도 하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수영장에서 물싸움도 하고 작은 게임을 하며 웃고 떠들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바닷가 근처는 노을이 짙게 깔렸고 펜션 수영장 조명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들 물 밖으로 나와 수건으로 대충 물기를 닦고 펜션 안으로 옮겨가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형님이 조금 더 편한 분위기로 들어가서 놀자고 제안하자 사람들은 방으로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펜션 안은 거실이 꽤 넓었고 각 부부마다 쓸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는 구조였지만 중앙 거실에 소파와 테이블이 모여 있어 모임을 즐기기엔 충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형님은 수영장에서 나올 때 슬쩍 저를 바라보며 긴장하지 마. 그냥 처음처럼만 해도 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단순한 수다 모임이나 파티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실에는 벌써 몇몇 분이 도착해 있었고 방금까지 물놀이를 함께한 사람들끼리도 은근슬쩍 시선과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몸에 걸친 수영복 위에 가운이나 타월을 둘렀지만 여전히 비키니나 삼각 팬츠의 실루엣이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가벼운 음료나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 휴대폰 음악 앱으로 노래를 틀어 조용히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에는 의자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작은 파티 장면이 펼쳐진 셈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의사 부부의 아내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까 물속에서 수영 잘하던데 혹시 운동하세요? 저는 네, 헬스장을 다니긴 합니다라며 웃으며 대답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몸이 좋다 했어요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조금 당황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운동한 것에 대해 칭찬받는 건 언제나 기분이 좋으니까요. 또 다른 부부도 형수님과 수다를 나누면서 때때로 저를 흘끗 보곤 했습니다. 젊은 혈기가 부러워요 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 답해야 할지 애매했지만 모두 부드러운 농담처럼 받아주었고 쑥스럽지 않도록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어느새 거실 조명은 한결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고 조용히 흐르는 음악도 한층 느릿해졌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음성은 점점 작아지며 그 대신 은은한 미소나 시선이 더 중요한 언어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언의 합의에 도달한 듯 방 안의 공기가 더운 열기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가장 먼저 형님 부부가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맞잡고 형님이 형수님을 부드럽게 포옹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부들에게도 시그널처럼 보였습니다. 의사 남편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고 사업가 부부 또한 서로 웃으며 몸을 기댔습니다. 저 역시 잔을 내려놓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다행히 형수님이 제게 다가와 미소를 건넸습니다. 너도 편하게 있어. 눈치 볼 필요 없어. 형수님은 제 손을 이끌어 소파 쪽으로 유도했고 형님은 그런 우리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사업가 부부의 아내도 우리도 좀 앉을까? 라며 남편 손을 잡고 소파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사 부부 또한 조용히 따라와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방 한켠에서 누군가 작은 조명등을 하나 더 켰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드등 같은 것이었는데 형님이 가져온 듯 했지요. 온갖 색이 번갈아가며 천천히 바뀌는 조명이었습니다. 이 은은한 빛 덕분에 서로의 실루엣이 묘하게 드러났고 공간은 한층 더 몽환적으로 변했습니다. 대단한 대화 없이도 서로에게 기댄 상태로 가볍게 스킨십이 오가자 실내 온도가 더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음악 좀 바꿔볼까? 하고 중저음의 느린 비트 음악을 틀자 분위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후의 진행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느낌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컸습니다. 몇몇 부부는 이미 서로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고 의사 부부의 아내는 슬쩍 상의를 벗어 가운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구릿빛 피부의 사업가 부부 역시 서로 끌어안으며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님과 나란히 앉아 있었고 형수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어깨 너머로 가져갔습니다. 형님은 그 옆에서 형수님의 허리를 다정하게 매만지며 가볍게 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눈빛으로 괜찮으니 계속 진행해도 되라는 말을 전해주는 듯 했지요. 다른 한편 의사 부부의 남편은 잠시 옆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안에는 간단한 마사지 오일이나 천으로 된 안대 그리고 몇 가지 수도구가 들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업가 부부와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고
의사 부부 아내도 즐겁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준비물인 모양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어느새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장면들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나도 이 흐름에 몸을 맡겨볼까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미 저는 형수님과 형님의 신호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고 주위 부부들도 낯선 눈빛보다는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표정을 보여주었지요. 한참 동안 소파와 테이블 주변에서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스킨십과 작은 애정 표현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속도가 달랐고 누구도 서두르거나 강요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 모임의 본질은 함께 즐기되 서로 배려하자라는 합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겠지요. 가령 의사 부부 중 아내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남편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며 우스갯소리로 말했고 그녀는 웃으며 괜찮아요.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라는 농담으로 답했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작은 웃음소리를 내며 각자 자신들만의 호흡으로 밤을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사람들은 정말 저마다의 방식으로 관계를 만드는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 나이, 성격을 가졌지만 여기에 모인 이들에겐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과 타인의 즐거움 모두를 존중한다라는 점이었달까요. 그래서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이 모였음에도 신기하게도 불편함 대신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엔 가끔씩 복잡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렇게 놀아도 괜찮은 걸까?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일 날 텐데라는 현실적인 걱정이 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형님 부부와 이전에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어차피 어른들이 합의로 즐기는 일이지 않냐. 우리끼리 비밀을 지키면 문제될 것도 없고 그 말이 그 순간에 한층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 시선보다는 여기서 실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달까요. 그러다가 형님이 조용히 눈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작은 방 안쪽으로 가자는 시그널이었지요. 그 순간 사업가 부부 아내가 그래, 다 함께 조금 더 편한 공간으로 이동해 볼래요? 라고 동조했고 의사 부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조는 충분했고 저도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서 조금 더 과감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자세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각자 파트너들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근처 파도 소리와 펜션 바깥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몽환적인 밤처럼 느껴졌지만 분명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죠. 그날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놀 수 있구나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만들어진 친밀함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여러 번 대화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웃으면서도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모든 과정을 통해 쌓인 연결감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아마 밖에서 누군가가 본다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일탈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윤리를 지키며 합의하고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을 때 처음엔 여기가 어디인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방 안에는 형님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 맞은편에서 사업가 부부 아내가 가운을 걸친 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거나 각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듯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해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강렬했지만 아침 공기라 그런지 조금은 선선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어젯밤의 여러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왠지 현실감이 부족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본 듯한 기분이었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는 사실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저와 형님 부부 그리고 다른 부부들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한 뒤 각자 헤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있어 먼저 떠났고, 어떤 분은 근처 관광을 더 즐기겠다고 남았으며, 저와 형님 부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차 안에서 형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냐? 많이 놀랐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놀랐죠. 그리고 이런 관계도 가능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형님은 처음에만 힘든 거지 막상 겪어보면 의외로 편해지는 부분이 많다고 웃었습니다. 형수님도 뒷좌석에서 그래도 안전이랑 비밀 유지 같은 건 늘 중요하니까 늘 조심해야 해라고 덧붙였고,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한동안 해변, 펜션에서의 그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낯선 감각. 하지만 동시에 전보다 훨씬 넓어진 시야와 새로운 호기심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종종 형님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모임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제가 완전히 익숙해졌다거나 매번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세계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달까요. 한편으로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함부로 털어놓지는 못합니다. 저도 제 삶의 방식이 있고 남들 시선을 무시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건 사람마다 행복을 찾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와 배려라는 전제 아래에서 어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타인이 강제로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은 넓고 취향도 다양하다는 말이 틀리지 않더군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가끔씩 불현듯 떠오르는 장면들 속에서 지금의 삶과 대비되며 묘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었고, 한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지요. 해변이 보이던 조선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오게 된 것은 30대 초반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업종의 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던 시기였죠. 조선소에서의 경험은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것들이 많았지만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었고, 오래도록 그곳에 머무르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후에는 기술직에서 조금 벗어나 보다 사무적인 일과 관리 쪽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직업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올곧고 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아내는 처음부터 저에게 새로운 안정감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난 후 저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생활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 우리는 두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 삶의 중심은 완전히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예전의 경험을 떠올리며 아내에게 살짝 농담 삼아 이야기를 꺼냈다가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내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세계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고,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로지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형님 부부와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씩 안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처럼 그 생활이 궁금하다거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정이었으니까요. 그 형님과는 간혹 안부를 묻고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